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의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희찬 선수가 누굽니까? 네,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 공격수로 활약 중이고요. 네. 그 21살에 불과한데 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제가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황희찬 선수가 누구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거리게 되더라고요. 뭐 좋은 소식이 네, 있습니까? 네, 사실 축구 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려진 지가 좀 오래되지는 않은 선수인데요. 네. 오스트리아에서 공격수로 활약 중인데 오늘 유럽 축구 클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 1차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패배해서 구했고요. 크로아티아 리에카와의 경기에서 0대1로 뒤진 후반 4분 역습 찬스에서 또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뒤에 골키퍼 1대1 찬스에서 왼발 땅볼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아, 골게터군요. 네, 키는 상당히 큰 편은 아닙니다. 177cm인데요. 단신이죠, 그러면. 네, 짤츠부르크에서는 주전 공격수로 활약 중이고요. 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지난번에 카타르와 월드컵 예선을 치렀는데 예. 황희찬 선수가 그때도 선발 출전해서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예. 황소라고 닉네임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노력파인 모양이에요, 그죠? 네, 우선은 또 황소처럼 또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지녔고요. 네. 또 소처럼 또 근면한 그런 면도 지녔습니다. 팀 훈련이 끝나도 집 앞 주차장에서 개인 훈련을 할 만큼 또 굉장한 노력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태용 신임 감독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축구대표팀이 8월에 이란, 9월에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9차전, 10차전을 앞두고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신태용 감독에게는 또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 신 감독이 지난해 리오올림픽 감독 당시에 예. 황희찬 선수를 주전 공격수로 기용해서 또 8강행을 합작했는데요. 예. 또 A 대표팀에서도 또 에데자를 중용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예. 미국 프로농구의 스테판 커리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어요? 네, 골든 스테이트 가드 스테판 커리 선수가 아시아 투어 일정으로 서울을 찾아서 현재 머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장충체육관에서 농구 유망주들에게 비법을 전수하고 동생 세스 커리와 팀을 나눠서 미니 농구 게임을 펼쳤고요. 네. 또 커리 선수가 서울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고 또 한국 팬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또 내일은 또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죠. 무한도전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3점 슛을 쏘는 조던 이렇게 불립니까? 커리 선수가? 네, 커리 선수가 워낙 3점슛을 잘 넣기 때문에 또 예. 그렇게 불리는데요. 예. 한 시즌에 3점슛 400개를 최초로 돌파했고 또 한 경기에서 무려 3점슛 13개를 넣은 적도 있고요. 오, 예. 2015년과 17년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끌면서 예.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에 빗대서 또 3점슛을 쏘는 조던 또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요즘 야구했다가 마이너리그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음식점 하면서 지낸다고 하던데 마이클 조던이 보고 싶네요. 스카티 피핀하고 마이클 조던 세대거든요, 제가. 네, 맞습니다. 워낙 조던 이 선수 시절에 또 시카고 불스에서 또 왕조를 이끌으면서 그러니까요. 또 말씀하신 대로 피펜이나 로드맨 선수랑 또 트라이앵글 공격을 펼치면서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네. 또 최근에는 또 커리 선수가 또 조던 선수 사실 덩크슛을 터뜨리는 선수면서 또 화려한 플레이를 펼쳤는데 예. 또 3점슛을 쏘는 또 이런 독특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네. 또 NBA의 또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작은 대학에서 뛰던 선수가 이렇게 참 대기만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남다르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부자 증세 서민 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한테 상품이 있으면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상품이 없네요. 네. 쪼춘바리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내려고 했는데. 저 만디는 무슨 말인지 알죠? 저 만디 가가지고 쪼잔바리가 만디 가서 사과오이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언덕이란 뜻 아니에요? 예, 네. 언덕 가가 달려가서 언덕에 네. 달려가서 사 가지고 오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지금 여야가 본격적으로 세금 전쟁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금 전쟁? 네,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이게 지금 여당의 일종의 프레임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꺼낸 프레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다음 달 2일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부자 증세 그리고 이제 재벌 증세 이렇게 네. 방향을 설정을 해놨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갑자기 이제 서민 감세다 이러면서 지금 또 새로운 안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국정과제 때 여당 쪽에서 그죠 청와대죠 이 증세 내용을 뺐다가 문매를 맞은 뒤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주도를 하면서 증세가 추진되고 있는데. 네. 이제 추미애 대표가 지금 총대를 맨 형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약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법인세의 경우는 예. 소득 2천억 원 초과 예. 이런 초대형 기업, 그러니까 초대기업에 대해서 네. 현재 법인세율이 22%인데 네. 25%로 3%포인트 올리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세율로 환원하겠다. 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세금을 내는 기업은 112개 정도 되고요. 네. 한 2조 7천억 원 정도 이게 증세가 될 거다. 예. 이렇게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소득세 쪽에서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서 현재 세율이 40%인데 이걸 42%로 올리겠다. 네. 그러면 약 한 4만 명으로부터 1조 1천억 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증세안, 법인세랑 소득세, 그러니까 아주 슈퍼리치랑 그리고 이제 재벌 대기업에게 증세를 하면 모두 3조 8천억 원 정도를 연간 더 거둘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예. 소득세 쪽에서 이제 3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도 예. 현재 소득세율이 38%인데 이걸 40%로 2%포인트 올리겠다. 예.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많으면 한 4조 원 가량 예. 연간 세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증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표 3억 원 이상이면 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하기 힘든 연봉이죠. 그렇죠. 네, 이 연봉으로 하면 3억 한 5천만 원 이상이 될 텐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슈퍼리치 증세다, 부자 예. 증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득 과표 2천억 원 초과 기업이면 네. 112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아주 큰 기업이 아니면은 네. 일반적인 기업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죄 네. 관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 법률도 없지만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 재산이 한 300조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만 제대로 다 환수해도 증세 감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야당이 지금 서민 감세다 이러면서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그 일부에서 네.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의원과 함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담배세 인하 문제 그리고 유류세 인하도 다음 주 중에 아마 법안을 올릴 거다 발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야당의 세금 정책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증세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당이 치고 나가니까 네. 이제 원래 야당은 세금 폭탄이다. 원래 이렇게 반박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잘 안 먹히니까 이제 서민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 예.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담배값을 인하하겠다. 4,500원인 현재 담배를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고 네. 또 유류세도 인하하자. 네. 100이랑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려주겠다. 네.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담배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한 5조 원 가량이 되고요. 예. 또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7조 2천억 원. 네. 그러니까 합치면 12조 2천억 원이 감세가 되는 겁니다. 예. 12조 2천억. 이거 5년 그래봐야 60
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죠. 네. 지금 여당에서 증세하겠다는 게 3조 8천억 원인데 네. 야당에서 감세하자는 게 12조 원이니까 무려 4배 정도. 4배 정도 차이 나네요. 네, 감세를 다 하자는 얘기인데 만약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면 사실상 현 정부는 복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만큼 지금 감색이 커져버리면 네. 지금 증세를 해도 복지를 활동 말동 될 텐데 이렇게 감색이 커져버려가지고는 그동안 이제 현 정부가 주장을 했던 많은 이제 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노리는 게 또 이제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여당이 주장했던 이제 복지에 대한 일단 발목을 이제 잡자. 네. 이게 지금 그 세입 부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여당 뭐 부자 증세 그다음에 서민 감세가 되지만 결국 증세가 필요한 것은 따지고 보면 복지 때문입니다. 복지 때문이죠. 네. 그 추가적인 증세안을 내지 않는 이상은 복지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지금 정치학적인 것 외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시죠. 자유한국당 즉 그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그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지금 사실 제대로 제기한 프레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수정당은 감세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이 말은 곧 복지를 축소하자는 얘기고요. 또 시장 중심의 경쟁체제로 가자. 이게 이제 보수정당들의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대표 보수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 정책 충분히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책이 포퓰리즘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유한국당이 이 감세 정책을 낸다면 동시에 사실은 내걸어야 되는 게 복지 축소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감세 12조 감세를 할 테니 그렇다면 이런 정책은 하지 말자. 뭐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삭감을 하자든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원래 주기로 했는데 주지 말자든가 이런 안을 내면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복지를 줄인다는 것에서 좋아하는 국민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 줄이는 만큼 복지도 줄이다. 이러면 이건 포퓰리즘이 아닌데 복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감세만 얘기를 꺼내게 됐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치 공세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것도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박병률 기자께서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담배세 올릴 때요. 어느 국회의원이 추진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의원입법으로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한 국회의원이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정부가 그 증세를 하겠다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단에 던졌겠죠. 그럼 왜 한다 그랬을까요 그때?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냥 이제 담배세를 환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담배세 환원을 하면 초창기에 이 담배세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때 그게 꼼수 증세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해야 되는데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니 세우는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때 맨 먼저 했던 게 바로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 공제제도를 바뀐 거죠. 세액공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중산층 서민들 증세가 먼저 된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 증세를 먼저 하고 이제 이쪽 했으니 이제 우리 중산층도 올리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세액공제를 건드리다 보니까 중산층과 서민 증세가 먼저 이루어졌던 그 불만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율을 못 건드리다 보니 이제 고소득자 증세가 한계가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담배세를 건드리게 되죠. 이게 죄악세다. 상대적으로 반대가 적을 거다 이렇게 건드렸는데 역시 죄악세 문제가 서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품목이 또 담배다 보니까 결국은 꼼수 증세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이 됐는데 만약에 이 담배세 인하를 추진을 한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지 못했던 그 증세 ABC로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담배세부터 일단은 무조건 인하를 하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좀 앞뒤가 좀 꼬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윤한홍 의원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인재풀을 놓고 보면 그렇게 훌륭한 경제학자들, 조세전공자들이 많은데 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좀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세법 개정안을 나서서 감세로 몰고 가면
복지는 줄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걸 지금 박병준 기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여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당한테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게 좀 할 말이 없는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했죠. 당시 야당 때는 담배세 증세에 반대하더만 우리가 왜 지금 감사하지 않으니까 또 반대하느냐.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번 그 여당의 증세도 체계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게 정권을 잡고 나서 초창기에 우리가 이만큼 복지를 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거둘 거냐.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이만큼 액수가 필요하니까 이걸 증세로 가자. 이렇게 ABC를 좀 밟아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안 됐죠. 그렇죠.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경유세 얘기가 나오다가 인상된다 이러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 덮었고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예 처음부터 법인세랑 소득세 세율 인상 없다. 이렇게 못 박은 다음에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미애 대표가 치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갑자기 이 증세론이 불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증세, 즉 부자 증세 그리고 재벌 증세를 하다 보니까 역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또 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생긴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이만큼 증세가 필요하고 1차적으로 자 고소득층 증세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가는 게 우리 중산층도 같이 부담을 하겠다. 이게 2차로 있다. 이런 게 된다면 사실 통하지 않았던 감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경제수장이 누굽니까?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세개혁이라든지 이 경제개혁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정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당정 간에 협의를 하면서도 총대는 당에서 메고 정부 쪽은 숨어버리고 이래가지고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거 대선 공약에 나와 있던 부분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대선에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거짓 아닌가. 그러면 국민들은 맨날 쏟고 쏟는 정치인들에게 당하기만 해라는 말인가.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과 여당에서는 정치적 공세로 몰고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정책은 경제정책대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이게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렇게 나가는데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복지를 할 때는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할까. 일단은 고소득층부터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 중산층도 증세를 담당할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보자. 이렇게 이제 나서면서 좀 설득을 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급하니까 먼저 한쪽 소위 말하는 핀셋 증세다 이러면서 한쪽을 했다가 이 증세랑 다음 증세가 연관성이 없게 막 느껴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국민들이 다음 차례는 내 차례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미노 증세다 뭐 이런 식으로 용어까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증세 순서는 A, B, C 맨 먼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점점점 우리가 조금씩 더 부담을 하자. 국민 계세주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돈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온다. 아동수당이 되고 보육수당이 되고 혹은 이제 근로장려세대가 되고.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게 노인 기초연금이 되고. 결국 우리가 받더라라는 부분을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투명하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좀 서로 연관성 없이 별도로 놓은 거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는 부자 증세는 좀 징벌적 증세 같은 사실 그런 느낌도 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포퓰리즘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 정말 이 세금 문제는 말입니다.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병률 기자. 이 정권이 오락가락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말이죠. 이름 붙이기 장난 비슷하게 해요. 맞습니다. 명예세라든지 뭐 폭탄세라든지 이런 장난 비슷하게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금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라는 게 밑장 빼서 윗장 공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 세출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복지라는 것을 남발을 한단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대가 변해서 새롭게 변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묵었던 거 10년 전에 있던 대선 공약 다시 빼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지 않냐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조세재정개혁 특위 좀 제대로 구성돼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논란이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까 조세재정 개혁 특위에
우리가 이제 갖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몇 달은 이제 새 정부 입장에서는 놓쳤습니다만 네. 이 특위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증세랑 네. 복지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가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 특위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지금 여기 내용이 나온 거 없습니다. 네. 다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원칙입니까? 하나는 기획재정부는 빠진다 내용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특위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주요 대상에 일단 기재부는 빠지겠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미리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네. 들어가서 민간 위원들을 데려와서 거수기를 앉힌 경우가 많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번은 이제 좀 다르게 하겠다. 바텀업으로 하겠다? 네. 예. 이제 기재부는 살짝 빠져 있고 예.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를 해봐라. 재정 예. 전문가들, 예. 복지 전문가들 들어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고 네. 만약 복지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할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할 건지 네. 무엇부터 할 건지 다 특위에서 먼저 결정을 해달라.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인 기재부가 들여다보겠다. 예.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예. 그 동안은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거에 비하면 예.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형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2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네. 아마 그 다음부터 조세재정개혁특위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예. 이게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안으로 보면 네. 이 조세재정개혁특위가 하반기부터 구성이 돼서 논의를 시작을 해서 예. 일단 내년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을 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묻게 돼 있는데 예. 요거 다 통과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2019년 세법 개정안부터 반영이 됩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적용이 안 될 거고 예. 2019년 세법 개정안 때 반영이 되면 2020년부터 적용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2020년 되면 정부가 이미 후반부로 접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또 총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이 특위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고 공유가 되지 않으면 네. 또 2020년 가서 또 이게 또 엎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박봉일 교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결국은 세금 문제는 5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네. 10년이라는 긴 20년이라는 긴 프레임을 놓고 네. 방금 말씀하신 순서의 역순으로 그러니까 기재부는 빠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거기서 안이 나오면 그다음에 네. 정부가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행정적으로 옮길 수 있는 염려를 검토한 다음에 네.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가야 되려면 이건 한 10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야당도 충분히 끌어들여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생각을 해보자. 네. 이게 뭐 감세든 증세든 기본적으로는 다 뭐 국가 잘 되자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 같이 논의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공감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도 제 이름 치시면 나옵니다. 전 내일 다시 뵐게요.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